1975년 부산은 바다 내음과 어깨를 짓누르는 습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방에서 27살 처녀의 신음이 끊어질 듯 이어졌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이곳은 외가였고 그녀는 미혼모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에 그런 아이를 둘 순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집안의 수치였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 아이를 업고 부산 변두리 오뎅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넉넉히 드릴 테니 아이만 잘 키워주세요. 할머니의 말에 오뎅집 주인은 아이를 받아들었죠. 엄마는 그저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엄마의 가슴에는 젖이 불어 아팠지만 아이에게 먹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젖도 그렇게 버려졌죠. 우리 아기, 내 아기.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던 그 어린 엄마의 슬픔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기는 오뎅 국물 냄새가 배인 좁은 방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기억이라 하면 시끄러운 소리와 생선 냄새,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아기의 첫 감정은 그리움도 사랑도 아닌 혼란이었어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의 품이 없는지, 왜 자신만 이 좁은 방에서 지내야 하는지 말도 배우기 전에 아기는 느꼈을 겁니다.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던 시절이었어요.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이었고 그 아이는 싸가지 없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것이 70년대 한국 사회였습니다. 오뎅집 아주머니는 처음엔 아이를 돌봐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사라졌어요. 한 번도 오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서 아이는 점차 귀찮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식당 일이 바쁜 날이면 아이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혼자 남겨졌죠. 엄마는 언제 와? 말을 배우면서 아이가 처음 한 질문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널 버렸어. 다시는 안 올 거야. 오뎅집 아줌마의 냉담한 대답이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어요.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아직 어린 마음은 그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죠. 하지만 깊은 상처는 이미 생겨났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인식이 아이의 정체성 속에 자리 잡았어요. 밤이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나도 안아주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어린 마음을 괴롭혔어요. 가끔은 꿈에서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언제나 차가운 방바닥뿐이었죠. 버려진 아이의 눈물은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각오로 바뀌어 갔어요. 언젠가는 꼭 알게 될 거라고,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자랐는지. 10살이 된 아이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뎅집에서 온종일 생선 내장을 손질했기 때문이죠. 손가락에는 생선뼈에 찔린 자국도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에 거의 다니지 못했고 초등학교도 중퇴했어요. 오뎅집 일을 돕느라 학교에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임마. 왜 이리 손이 느려? 오늘 밥 없어. 나가서 알아서 굶든지 뭘 찾아 먹든지 해. 오뎅집 아저씨의 고함 소리에 아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소리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그날도 집을 나와 부산의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좁은 오뎅집을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었죠. 야, 너 구두 닦을 줄 알아?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는 구두 닦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이 생겼어요. 구두약을 바르고 천으로 문지르고 광을 내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번 돈으로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샀어요. 달콤한 빵 한 개와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왜 날 낳았어? 낳을 거면 제대로 키우지. 왜 버렸어?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분노는 성장의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무릎 꿇게 만들리라 다짐했죠. 거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자기도 했고, 비가 오면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구석에서 밤을 보냈어요. 경찰이 오면 쫓겨나기 일쑤였고, 더 큰 아이들에게 번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언제나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야, 넌 뭐가 되고 싶어? 함께 거리에서 지내는 형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부자가 될 거야. 아주 큰 부자. 문득 떠오른 대답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더 이상 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배고프지 않아도 되겠죠. 무엇보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폐지를, 빈 병을 주워 팔았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짐을 날라주고 용돈을 받기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헌 양말 속에 꼭꼭 숨겨두었어요. 그것이 아이의 희망이었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다른 애들은 다 집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악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교훈이었어요. 너 같은 애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무것도 될 수 없어. 한 번은 경찰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두고 보자.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모두가 놀랄 만큼. 그날 이후로 아이의 눈빛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아이의 심리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단 한 번이라도 후회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위에는 원망과 증오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그 분노가 아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기필코 성공해서 날 버린 그 인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아이의 다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거리의 추위와 배고픔도,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도, 모든 것이 분노로 바뀌어 아이의 내면에 쌓였어요. 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할 것이고, 그때 세상은 이 아이가 얼마나 강인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10살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이겨낼 의지는 더 강했어요. 아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군복을 벗은 지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성규는 그날도 신문을 펼쳐 구직란을 살폈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뽑지 않습니다. IMF라서요. IMF. 이 세 글자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거리엔 명퇴자들의 긴 줄이 이어졌고 점포들은 하나둘 폐업이라는 팻말을 내걸었어요. 달동네에선 짐을 싸는 가족들이 늘어났죠. 돈이 신이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김성규는 그날도 부산역 근처를 배회했어요. 주머니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형, 이거 핸드폰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팔아요. 시가 10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에 줄게요. 김성규는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신형이었고 흠집도 없었어요. 하지만 80만 원은 지금 자신에겐 큰 돈이었죠. 미안한데 난 5만 원밖에 없어.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김성규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내가 이걸 팔아주면 어때? 중간에 5만 원 떼고. 그렇게 시작된 중고 핸드폰 장사는 의외로 잘 풀렸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물건을 싸게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넘기는 거였죠. 김성규는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더 밑바닥에서 시작했어. 이런 생각이 김성규를 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힘들어 포기할 때도 김성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공의 기초가 되었죠. 처음엔 혼자 부산역에서 시작했지만 곧 친구 둘을 끌어들였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다른 한 명은 대구에 자리 잡았죠. 서로 물건 정보를 공유하며 더 넓은 시장을 확보했어요. 여기 물건이 안 팔리면 서울로 보내. 서울에서 안 팔리면 대구로. 값은 조금씩 내리더라도 결국 다 팔아야 해. 김성규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빠르게 회전시켜라.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빠르게 현금화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자금은 조금씩 불어났어요.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김성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일본에서 핸드폰 좀 갖고 올 수 있을까? 여기보다 훨씬 싸거든. 수수료는 충분히 줄게. 그것이 일본과의 중고 핸드폰 밀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수익은 그만큼 컸죠. 김성규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몇 번의 성공적인 거래 후 김성규는 수출 대행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가 바로 기회야. 김성규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로 모두가 허덕일 때 김성규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죠.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기라는 간단한 전략으로 돈의 맛을 봤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며 김성규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살 때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그날들, 폐지를 주워 팔던 시간들. 그때의 다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기필코 성공해서 날 버린 인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 다짐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서랍에는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쌓여 있었죠. 처음으로 맛보는 성공의 달콤함이었어요. 하지만 김성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사업이 커져도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죠. 가끔 술에 취해 혼자 있을 때면 김성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어요. 엄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내 모습이야. 중얼거리다가도 금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죠. 더 큰 성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IMF 위기는 계속되었지만 김성규의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중고 핸드폰에서 시작해 점차 다양한 전자제품으로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물류 사업에도 뛰어들었죠. 컨테이너를 임대해 물건을 운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은 이제 직원이 5명인 회사가 되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격리 직원의 보고에 김성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확실히 성공의 길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김성규의 내면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약점을 보이지 않았죠. 거래에서는 냉정했고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어요. 그런 태도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김성규를 지켜준 방패였으니까요. 사장님, 고향에 가족은 없으세요? 한 번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성규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없어. 난 혼자야. 짧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정말 혼자였나요? 어딘가에 자신을 낳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후회는 하고 있을까? 잠시 이런 생각들이 스쳐갔지만 곧 업무에 다시 집중했어요. 22살 IMF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성규는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었죠. 냉혹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김성규는 생각했어요. 자신을 버린 엄마처럼 세상도 약자에겐 냉혹했으니까요. 김성규는 이제 더 이상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업가였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성공의 뿌리엔 버려진 아이의 상처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상처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김성규의 마음을 단단하게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코르크가 팝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성규는 건배를 제안했죠. 그의 물류회사는 이제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부동산 개발에도 뛰어들어 성공했고 그 결과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갑시다. 잔을 높이 들었지만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33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을 이룬 남자였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김성규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그가 외가 식구들을 찾아갔을 때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성규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스쳤죠. 우리도 모른다. 엄마는 미국으로 시집 갔다더라.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짧은 대답 뒤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우고 싶은 과거처럼 말이죠. 김성규는 그들의 눈에서 불편함을 읽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없었으면 하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년, 죽으면 장례라도 와서 침 뱉어주마.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궁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성규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죠. 결혼은 전형적인 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고 지적이며 무엇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었죠. 김성규가 원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성공적인 사람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첫 데이트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성규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오뎅집에서 자란 일, 거리에서 구두를 닦은 일, 중고 핸드폰을 밀수한 일.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확실했거든요. 결국 선택한 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전부를 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6개월 후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결혼식장에서 김성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랑들처럼 어머니가 앞에 서서 축하해주고 아버지가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의 양쪽엔 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 뿐이었죠. 가족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해심 많고 김성규의 사업을 지지해 주었죠. 하지만 그녀도 김성규의 내면 깊숙한 곳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성규는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그 모습이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자신도 저렇게 태어났을 텐데 누가 자신을 바라봐 주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아기에게 속삭였지만 사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이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는.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200년대 부동산 상승기를 타고 김성규는 여러 건물을 매입했어요. 물류회사도 전국적으로 확장했죠. 둘째 아이도 태어났고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두 아이의 아버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하지만 밤이면 김성규는 종종 베란다에 홀로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는 걸까? 무엇이 그토록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걸까? 한 번은 외삼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술김에 용기를 내서였죠. 그는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물었어요. 정말로 모르는 겁니까? 제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외삼촌은 오랫동안 김성규의 눈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네. 하지만 내 눈에서 살기를 느꼈어. 알려주면 누나를 죽일 것 같아서. 김성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위험해 보였던가? 그만큼 분노와 증오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외삼촌은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규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저 이해하고 싶은 것일지도.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어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회사를 운영해야 했고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져야 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성공은 쉬지 않고 달려야만 유지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성공했다고 다들 말해. 하지만 난 아직.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김성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3살, 백만장자의 삶.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그 빈자리를 언제쯤 채울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김성규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년 3월 세상은 멈춰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코로나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고 거리는 텅 비었죠. 김성규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물류는 여전히 움직여야 했지만 본사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성규는 처음으로 집에서 온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온라인 수업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성규는 멈칫했어요. 평소라면 아빠 바빠.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죠. 집에 있으니까요. 어색하게 아들 옆에 앉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중학교 수학 문제였어요. 김성규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오래전에 잊어버린 공식들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빠도 잘 모르겠네.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성규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에게 자신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집을 비웠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얼마나 놓쳐왔을까?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에는 각자 일정이 달라 함께 식사할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죠. 김성규는 아이들의 일상에 대해 물었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요, 별일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안 보고 싶어? 갑자기 초등학생인 둘째가 물었습니다. 김성규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내가 재빨리 개입했죠. 무슨 소리니?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야기했지만 김성규는 다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낳은 그 사람,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그 사람. 아니, 학교에서 가족 나무 그리기 숙제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할머니가 2명인데 나는 1명밖에 없어서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김성규는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 순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도 할머니가 계셨어.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졌단다. 겨우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성규는 오랜만에 집 안 테라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1잔, 2잔. 술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죠. 오뎅집의 냄새, 추운 겨울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의 희열, 그리고 어렴풋한 여자의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을 닮았을까? 눈의 모양? 코의 형태? 미소? 엄마.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가 아니라 보고 싶다고 느꼈다는 것을. 45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한 순간이었죠. 코로나 시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성규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죠.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김성규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려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인정받으면 채워질 줄 알았어.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둘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였어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성규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더 편안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있었는데 김성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늘 무언가를 쫓아왔습니다. 성공, 인정, 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버린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아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성규는 계속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찾아보고 싶어?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금세 진정하고 김성규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함께 찾아볼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김성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족의 뿌리, 자신의 시작을 모르고 살아왔죠. 그 빈자리가 자신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김성규에게 강제된 멈춤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사업은 위기를 맞았지만 내면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화해와 이해의 여정으로 변하고 있었죠. 밤하늘을 바라보며 김성규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만약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날 버렸어? 라는 원망 대신 이제는 어떻게 지내? 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바뀌고 있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변화였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분노와 원망의 사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코로나는 세상의 리듬을 바꾸었고 그 속에서 김성규도 자신의 리듬을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엄마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어요. 2025년 서울의 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김성규는 오랜 시간 수소문 끝에 얻은 주소를 들고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맞는 곳일까? 정말 그녀일까? 그리고 날 알아볼까?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성규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방명록을 내밀었습니다. 김성규는 아들이라고 적고 서명했어요. 처음으로 쓰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죠. 303호실입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치매가 있으셔서 방문객을 잘 알아보지 못하세요. 김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녀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고 어쩌면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김성규는 수십 년간 상상해온 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엔 복수하러 오는 장면을 상상했고 청년 시절엔 성공을 자랑하러 오는 장면을 그렸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만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기대도 없이 303호실 문 앞에서 김성규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0년이란 세월이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김성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매. 김성규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방문객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공허했어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김성규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저 낯선 방문객에게 보이는 예의였을 뿐이었어요. 김성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50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순간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방 안을 둘러보던 김성규의 눈에 침대 옆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반쯤 열린 서랍 안에는 낡은 노트가 보였어요. 김성규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죠. 그건 어머니의 기도 노트예요. 문 쪽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간호사가 물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기도 노트요? 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쓰시는 노트예요. 치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쓰셨대요. 김성규는 다시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도 괜찮을까? 이건 사적인 것인데.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김성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얼른 닦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쏟아지는 눈물을 어쩌지 못했죠. 노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날짜는 김성규가 태어난 해였어요. 50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이 김성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목구멍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성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괜찮아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성규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분 예전에도 남몰래 여기 오신 적이 있어요. 바깥에서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요. 김성규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언제요? 수년 전이라고 들었어요. 친척분이 데려오셨대요. 하지만 끝내 들어오지는 못하셨대요. 김성규는 다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건 분노도 원망도 아닌 용서였습니다. 미움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연민과 이해. 어머니, 김성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어요. 주름진 피부 아래로 푸른 혈관이 보였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이 손으로 자신을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을까? 제가 아들입니다. 엄마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뭔가를 느낀 듯 했어요. 김성규는 계속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라는 사실까지. 엄마가 듣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어머니,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성공해서 꼭 찾아오겠다고. 하지만 이제야 왔네요. 너무 늦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치매로 인해 과거의 기억은 물론 현재조차 잘 인식하지 못했죠. 하지만 김성규는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5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병실을 나오기 전 김성규는 기도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살짝 뜯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과 후회의 증거로. 병원을 나오는 길, 김성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르고 맑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감정들 분노, 원망, 증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의 기도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김성규는 답할 수 있었어요. 용서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김성규는 매주 토요일이면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간호사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죠. 김성규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어머니? 김성규는 항상 이렇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때로는 그냥 날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유년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뎅집에서의 생활, 거리에서 구두를 닦았던 일,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외로움까지. 다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말하는 동안 김성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쓰라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움직였고 의사가 303호 앞에 서 있었어요. 김성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김성규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죠. 김성규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들이에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김성규를 향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인식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우리 아기.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김성규는 숨을 멈췄어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치매의 안개가 거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에요. 김성규는 엄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 후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괜찮아요, 어머니. 다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김성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두 글자였지만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김성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어머니의 품. 늦었지만 너무나 그리웠던 순간이었죠. 사랑해요, 어머니. 김성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평화로운 빛이 번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멈췄어요. 엄마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상 밖으로 외가 식구들도 일부 참석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예의? 김성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에서 김성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이 닫히기 전 조용히 기도 노트를 엄마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이 엄마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간의 기도가 담긴 노트,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 화장터에서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김성규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엄마의 눈빛에서 모든 것이 전해졌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아들던 순간 김성규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자신의 일부가 되었어요. 5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유골함을 품에 안으니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외삼촌이 김성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는 널 안아보지도 못했어. 내 할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거든. 김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는 널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그때는 미혼모가 쉽지 않은 시대였지.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규는 처음으로 외삼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성규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지만 매일 밤 기도했다는 것. 찾아오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50년간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성규는 처음으로 엄마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매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고통과 그리움을 견뎌왔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김성규의 마음을 감쌌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엄마와 달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가. 비록 늦게 만났지만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용서의 힘. 그날 밤 김성규는 엄마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젊은 시절 사진 한 장. 17살의 모습이었어요. 아직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신을 낳고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김성규는 처음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김성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김성규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젊은 엄마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꿈속에서나마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김성규는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큰아들이 달려나왔어요. 15살 소년의 눈에는 궁금증과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할머니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아빠, 할머니,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최근 들어 김성규가 자주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응,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 김성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유골함을 어디에 모실 거예요? 김성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가족이 함께 의논해보자. 할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거실로 들어가니 아내와 둘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김성규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았던 순간, 마지막으로 했던 사과의 말, 그리고 평온하게 떠난 모습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 용서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성규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용서?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성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정한 이해를 구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응, 엄마가 날 안아주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안아주고 싶었는데 못 안았던 거였어. 생각지 않게 나온 말이었지만 그 순간 김성규는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이해와 연민이 채워져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말의 깊이를 느낀 듯 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아빠를 항상 사랑하셨던 거네요? 김성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항상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 아내가 다가와 김성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너무 늦게 찾았고 짧은 시간만 함께했지만 그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함께 의논하여 엄마의 유고를 가족선산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김성규의 가족이었고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성규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의 기도 노트에서 뜯어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단순한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김성규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만약 자신이 버려지지 않고 엄마와 함께 자랐다면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아들은 다가와 책상 위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들어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건 할머니가 아빠를 위해 매일 밤 썼던 기도야. 아들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와, 할머니는 정말 아빠를 사랑하셨네요. 김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빠도 그걸 알게 됐어. 침묵이 흐른 후 김성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도 노트를 건넸어요. 이거 내가 가지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 기도를 기억해.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이건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김성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이 사랑이 너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함께. 아들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김성규는 보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비록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손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언젠가 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김성규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그 포옹을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단절된 사랑의 고리를 다시 잇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선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김성규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무릎 위에는 할머니를 위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러 가는 거야. 김성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비추었습니다. 김성규는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고. 버려진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이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동차가 산길을 오르며 김성규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함께하게 됐네요. 늦었지만 이제 제가 엄마를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고.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길 바라며 살아가겠다고. 차가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빛처럼 말이죠. 김성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의 공기였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랑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엄마의 유골함을 안고 선산으로 향하는 김성규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는 이제 더 튼튼하게, 더 넓게 가지를 뻗어 다음 세대에게 그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김성규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